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의 몇 번째 시간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네,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수업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별이 그려져 있죠? 여기 별이 그려져 있는데 왜 그려져 있냐면 카메라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별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잠깐 지울게요. 별 좀 지우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생태계 배우고 뭐 배우고 하면서 어쨌든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구 온난화라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북극에 살고 있는 북극곰들이 빙하가 사라져서 다 큰일 났어요 이런 얘기 하지만 북극곰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를 걱정해야죠.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올해처럼 초강력 태풍들이 정말 여러 개가 발생해서 정말 우리에게 막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실제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지구온난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산화탄소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 맥락에서 오늘 하는 수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 이용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여러분 일단 에너지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전에 우리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 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라고 했을 때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전기에너지요. 네, 맞아요. 우리 전기에너지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약 40% 정도의 에너지는 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물론 전기 자동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죠. 그래서 현재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은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 우리는 화석연료를 쓰면서 살고 있어요. 화석연료를 엄청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화석연료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화석연료라는데 이 화석연료의 화석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죠? 공룡화석, 암모나이트 화석, 삼엽충 화석. 화석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아주 먼 옛날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땅 속에 묻혀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화석 연료는 이름 그대로 뭐냐면 아주 먼 옛날에 살던 생명체들이 먼 옛날의 생명체의 잔해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만든 거예요. 먼 옛날 생명체의 잔해들이 모여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주 먼 옛날에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던 나무들이 땅속에 묻혀서 석탄이 되고 아주 먼 옛날 바닷속에 살던 수많은 수생동물들이 땅속에 묻혀서 석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묻혀서 만들어진 게 화석연료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배웠을 겁니다. 정리쌤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통칭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유기물이라고 부르죠. 유기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유기물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물질들인 유기물은 공통적으로 특정 원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특정 원소의 이름을 따서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탄소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탄소화합물. 말 그대로 탄소를 주 골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명체가 탄소를 주 사용 원소로 자기 몸을 구성하고 있었다가 그 생명체가 땅속에 묻혀서 만들어진 게 화석연료라면 화석연료 역시 화석연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성원소는 뭐란 얘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주로 뭐로 되어 있냐면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수소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석연료의 주성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화석연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죠? 화석연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첫 번째 석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석탄은 주로 탄소로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는 탄소, 수소로 되어 있어요. 얘네들을 뭘로 사용하는 거야? 연료로 사용하는 거죠.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태우기 위한 재료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태운다. 즉,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어떤 물질을 태워요. 즉, 산소와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탄소가 산화되면 뭐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 다음에 수소가 산화되면 뭐가 되고, 수증기, 물이 되는 거죠. 맞죠? 화석연료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뭘 부르게 되냐면, 바로 CO2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CO2라는 게 여러분들 지난 한 몇 시간 전에 배웠었죠? 몇 차시 전에 배웠었죠? 얘가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온실기체였죠. 온실기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기체였고, 이 온실기체,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온실기체의 양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온실기체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지구가 어떻게 될까? 따뜻해지겠네.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하는 거죠.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쓰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가 없을 거니까요. 게다가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또 어떤 당장의 문제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화석연료가 이제 제대로 타지 않으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대기 오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염된 대기 속에서 사람이 살게 되면 뭐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도 있겠죠. 콜록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아주 먼 옛날에 이제 그 영국에서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산업혁명을 일궈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때 그 만들어낸 엄청난 양의 배기가스와 그리고 안개가 섞이면서, 즉 스모크와 포그가 섞이면서 스모그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스모그. 안개가 꼈는데 그 안개에 대기오염 물질이 섞여 있는 안개예요. 나쁜 안개예요. 나쁜 안개가 꼈고, 그 나쁜 안개가 사람들을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화석연료의 문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대기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화석연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화석연료인데, 화석연료를 쓰지 마라고 하게 되면 우리 삶의 질이 나빠지겠죠. 우리가 당장 아침에 차 타고 학교에 왔는데 화석연료 쓰지 말라고 하면 걸어서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들도 화석연료로 대부분 만드는데 화석연료를 쓰지 말라고 하면 전기의 사용량도 확 줄여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 못해요. 인터넷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안 될 수도 있어요. PC방 엄청 비싸지겠죠. 문제가 있어요. 그쵸? 야자 못하겠네요. 그쵸? 야자도 못해요. 불을 못 켜니까. 자, 중요한 건 어쨌든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데 무턱대고 그냥 안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효율적으로 쓰면 돼요. 효율적으로.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껴 쓰고 최대한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소한의 양을 사용할 수 있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꼭 화석연료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겠죠. 즉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해줘야 돼요. 온실가스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대단원, 오늘 수업 말고 이번 대단원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일단은 우리 인간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라든가 대기오염 때문에 매우 위험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선 화석연료 사용을 좀 줄여야만 해.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자 라는 게 단원의 내용이고요. 나중에는 또 뭐냐? 그리고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에너지를 좀 찾아보자 라는 것들이 이번 단원의 주된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면 화석연료의 사용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이만큼의 에너지 사용량이라면 화석연료를 우리가 이만큼 쓰고 있다고 했을 때 에너지를 요만큼 사용량으로 줄여주게 되면 화석연료 사용량도 함께 줄어들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일단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에너지를 조금 쓰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이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약간 개인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냐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모든 제품에는요, 뭐가 써져 있냐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제가 이쪽에 사진으로 띄워놓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서 이 등급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 효율이 안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성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1등급이 좋은 거예요? 5등급이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1등급이 더 좋아요 라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얘기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에너지 효율 역시 숫자가 클수록 효율이 안 좋은 거고 숫자가 작을수록 효율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띄워놓은 이 사진들을 보시면 둘 다 지금 몇 등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1등급이라고 되어 있죠. 둘 다 효율이 좋은 제품에 속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싶은데 제품에 만약에 이런 표시가 없다면 어떤 제품을 사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율적인 제품을 사고 싶다면 이건 효율적이고 이건 효율적이지 않아 라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뒷받침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좋은 제품을 사면 그 제품을 산 금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에너지 환급금 이런 제도도 도입을 했었거든요. 이처럼 어쨌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뭐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표시된 걸 보고 효율이 높은 거, 이왕 살 거면 효율이 높은 걸 사면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를 보면서 한번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에요. 이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등급이라고 써져 있네요. 1등급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일단 괜찮은 편이에요. 거기에 뭐가 써져 있냐면 연비라는 게 써져 있을 겁니다. 연비가 얼마라고 써져 있냐면 14.3km/L라고 되어 있네요. 이 차는 기름을 1리터를 넣으면 14.3km를 갈 수 있는 차다라는 뜻이죠. 그 옆에 CO2라고 써져 있는데 이 CO2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100g/km라고 써져 있죠. 100g/km. 저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여러분은 보일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차가 1km를 가는 동안 이산화탄소를 100g을 생산할 거다. 100g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그 밑에 도심 연비라는 게 12.8km/L라고 되어 있고 고속도로 연비라는 게 16.8km/L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쭉 가는 게 효율이 좋을까요? 섰다 갔다 멈췄다 출발했다 하는 게 효율이 좋을까요? 당연히 일정한 속도로 쭉 가는 게 효율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연비는 더 높고 그리고 멈췄다가 출발했다 해야 되는 시내 연비, 그러니까 도심 연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낮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적당한 비율로 계산한 게 복합 연비, 처음에 말했던 연비고요. 도심 연비와 그리고 고속도로 연비는 이제 가장 좋은 환경과 좋지 않은 환경에서의 연비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요, 냉장고예요. 자세히 보니까 냉장고네요. 냉장고인데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월간 소비 전력량이라는 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38.9kW 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월, 한 달에 얘는 에너지를 38.9kWh를 쓴다는 얘기죠. 감이 안 오죠.
38.9kW라는 단위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밑에 친절하게 써져 있죠.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약 75,000원 정도의 전기세가 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CO2 발생량도 써져 있죠. 이 얘를 1시간 동안 가동시키면 CO2가 23g 정도 소비된다, 생산된다고 하네요.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그 제품이 환경에 좋은 제품인지, 효율이 좋은 제품인지, 나쁜 제품인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실제로 제가 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읽는 방법을 시험에 낸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은 뭐냐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면 돼요. 아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표시하고 효율이 좋은 걸 사는 건 좀 개인적인 노력이었다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어떤 기업이라든가 혹은 어떤 기술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맞죠?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위인전에서 많이 봤을 만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발명가죠. 토마스 에디슨이 있죠. 그 사람의 대표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전구예요. 전구죠. 그 사람이 만들었던 전구는 어떤 전구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열전구라는 전구였어요. 이 백열전구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었죠.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봤을 이런 꼬마 전구, 이런 백열전구를 그 토마스 에디슨이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전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빛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태워서 막 횃불 같은 걸 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태워서 저녁에 빛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전구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빛 에너지를 만드는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죠.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어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넣어줘요. 여기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넣어주면 전구는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냐면 빛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기 에너지를 넣어준 걸 가지고 빛 에너지를 만들 때 문제는 효율이에요. 효율. 이 백열전구가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효율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는 퇴출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더 이상 생산하거나 혹은 판매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 백열전구의 원리가 정말 별로거든요.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흘려보내면 여기 필라멘트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제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필라멘트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뜨거워져, 막 수천도로 뜨거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간 물체는 그 물체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를 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처럼 뭐 36.5도밖에 안 되는 이 물체라면 이 물체에서는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방출되진 않죠.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돼서, 예를 들어 이제 온도가 1000도 넘어가고 2000도 넘어가면 뭐 불그스름한 혹은 누르스름한 어떤 가시광선 영역에 눈에 보이는 빛을 방출할 수 있게 돼요. 이 백열전구의 원리는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흘려보내서 얘를 엄청 뜨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열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럼 얘가 엄청 뜨거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뜨거운 물체는 무조건 뭘 방출한다? 빛을 방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뜨거우니까 빛이 방출되는 게 이게 바로 백열전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얘한테 만약에 전기 에너지 100을 넣어주잖아요. 100을 넣어주면 넣어준 전기 에너지 중에 95 정도는 열로 바뀌고요. 뭐 5 정도만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구를 켜는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열을 얻으려고 켜는 거예요? 빛을 얻으려고 켜는 거예요? 빛을 얻으려고 켜는 거죠. 맞죠? 그런데 열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전기 100을 넣어주는데 내가 원하는 빛은 5밖에 안 나오고 열 에너지는 95가 나왔어요. 이건 효율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건 효율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정말 심하죠. 실제로 집에 있는 전구들을 다 백열전구로 바꾸잖아요. 여러분 집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현재 보통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이고, 형광등은 백열전구보다 효율을 한 단계 높인 제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형광등보다도 효율을 더 높인 게 그 이름도 유명한 LED죠. 이제는 신기술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할 정도로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LED는 뭐의 약자냐면 Light, 빛, Emit. Emit은 이제 방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Light Emitting Diode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유니셈 시간에 배웠죠?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 전기 에너지를 넣어주면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를 LED라고 하죠. 이 LED가 좋은 점이 뭐냐면 형광등이나 백열전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적은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조금만 넣어줘도 돼요. 적은 에너지로 같은 양의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적은 에너지로 같은 빛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좀 가격은 비싸지만 이제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대체했던 것처럼 이 형광등들도 점점 LED로 대체해 나간다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또 다른 예시가 뭐가 있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게 있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하면 일반적으로 집에서 타고 다니는 일반적인 자동차들을 보면 부자동차는 무슨 힘으로 달려가냐면 무엇인가 연료를 태워서 엔진이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자동차가 갑니다.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흔히 이제 내연기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연기관. 그냥 편하게 엔진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엔진에 연료를 넣어주고 그걸 폭발시켜서 윙윙윙윙윙윙 돌아가면서 가는 자동차가 가장 일반적인 자동차예요. 원동력이 엔진인 경우. 그런데 요즘은 이제 다른 형태의 자동차들도 많이 팔리고 있죠. 뭡니까? 바로 내연기관이 아니라 모터. 전동기라고 표현하죠. 모터를 이용해서 자동차가 달리는 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자동차예요. 자,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모터로 달리고요. 내연기관 차는 엔진으로만 달려요. 이런 자동차는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일반적인 전기자동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사실은 뭐냐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현재의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자동차였거든요. 자, 근데 이 하이브리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 쉬운 표현으로 하면 짬뽕이에요. 짬뽕. 혹은 잡종. 정말 뭔가 섞여 있는 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이 오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건 뭐냐면 바로 엔진, 휘발유로 가는 이 엔진,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모터, 전기로 가는 모터도 가지고 있는 이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짬뽕, 잡종 자동차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제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 자동차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꽉 잡았어요. 그러면 끼익 하고 멈추겠죠. 멈췄다는 얘기는 원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자동차가 멈췄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에너지라는 건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만 변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무엇인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끼익 하고 멈출 때 그 마찰 있죠. 그 마찰 때문에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멈추는 순간 우리가 쓰기 안 좋은 에너지로 변해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깝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 사람은 자동차 연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에너지는 날아가는 겁니다.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다시 회수해서 쓸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해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내리막길, 경사로를 내려가거나 혹은 이제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있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예전에는 그냥 브레이크를 밟으면 열 에너지로 다 날아가 버린다고 했었죠. 맞죠? 열 에너지로 다 날아가 버리는데
경사로를 내려가거나 속도를 줄여야 될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브레이크의 마찰을 이용해서 열로 날려버리는 수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빙글빙글 돌리면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걸 발전기라고 부르죠. 맞죠? 발전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 발전기를 갖다 대면 그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힘이 사용되니까 자동차가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느려짐과 동시에 발전기가 돌아갔으니까 무슨 에너지가 생산될까? 전기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이때 브레이크 밟을 때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해요. 발전기를 대서. 그리고 이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해뒀다가 필요할 때 이 모터가 그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동차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고, 같은 종류의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엔진으로만 가는 자동차가 예를 들어 1리터당 12km를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자동차를 하이브리드로 만들게 되면 1리터당 뭐 18km를 간다든가 연비가 좋아지고 효율이 좋아지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보시는 것처럼 LED를 만든 것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든 것도 그렇고 결국은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같은 효과를 얻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덜 써보고자 하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오늘 수업은 최대한 20분 이내로 좀 짧게 빼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에너지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라는 게 변하거든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것처럼. 그래서 에너지들이 어떻게 전환이 되고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